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경기 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 차량 40여 대가 잇따라 부딪혀 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도로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며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폭설이 내린 강원 영동 지방에 오늘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과 서울, 경기 지역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 UAE 정상회담에서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한국에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조 원의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원전과 방위산업, 에너지 분야 등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학계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가 오늘 4박 5일 일정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막을 올립니다.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다보스 포럼에는 윤석열 대통령 등 각국 정상 52명을 포함해 2,700여 명이 참석합니다. 한국인 2명 등 72명이 탑승한 네팔 여객기 추락 사고로 지금까지 6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중에 한국인이 포함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의 수색 작업은 오늘 재개됩니다. 지난해 성산대교 보수가 끝나자마자 균열이 갔다는 YTN 보도 이후 서울시가 정밀 조사에 나선 결과 안전하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확인된 구간은 일부에 불과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확대 해석해 발표했다는 것으로 지난달 발표된 감사 결과와도 같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은 사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어젯밤 경기 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 차량 4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0명이 넘게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승용차 여기저기가 종이장처럼 찌그러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구급차와 레커차, 사고차까지 어지럽게 뒤엉켜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끝없는 줄이 생기면서 고속도로인지 주차장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 고속도로 축성영 터널 출구 앞에서 차량 4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대규모 추돌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위에는 차량 범퍼 등 사고 차량의 부품들이 산산조각이 난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리 등을 크게 다쳤는데 이 가운데 40대 여성 1명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또 28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량은 47대가 연속해서 미끄러져서 추돌된 연체 추돌 사고입니다. 경미한 사고자는 저희 버스 2대를 이용해서 기가 조치하였습니다. 구급 대응 1단계가 발령되면서 주변 소방서에서 구급차 수십 대와 대원 150여 명이 긴급 투입됐고 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2시간 전쯤 근처 국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 역시 터널 출구를 나오자마자 사고가 났는데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 등 모두 12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 등 일가족 4명, 그리고 다른 운전자 1명이 허리와 목을 다쳤습니다. 앞에 사고들 때문에 버스도 못 쓰고 몇 대를 밀었어요. 또 경찰들도 미끄러지고 도로 자체가 전부 다 빙판이었어요. 경찰은 두 사고 모두 추위에 비와 눈이 얼어붙으며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강원 산간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며 차량 고립은 물론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고속도로 제설은 비교적 원활했지만 정작 고속도로로 향하는 도심도로가 극심한 지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지원 기자입니다. 설악산이 눈과 안개에 파묻혔습니다. 해발 520m 진부령 정상. 쌓인 눈에 발이 푹푹 빠집니다. 미시령 인근 주차한 차량도 마찬가지. 이틀 세워두니 치우기 버겁습니다. 이거는 눈이 무거워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며 제설은 속수무책. 휴일 강원도 찾은 관광객은 당황스럽습니다. 눈 이렇게 많이 보시니까 어때요, 강원도 오셔서? 좋긴 좋은데 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퍼붓는 눈을 피해 동해안을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고립에 대비해 나들목 인근이나 고속도로 주변은 비교적 제설이 원활했습니다. 하지만 국도 주변의 사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해안을 남북으로 잇는 7번 국도 속초 방향.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오후 내내 고속도로로 향하는 도로는 어느 곳이든 심하게 막혔습니다. 7번 국도 쪽이랑 서울 양양 고속도로 지금 한 20km씩 정체되고 있어요. 사고도 많아요? 거의 다 단독 사고죠. 거의 다 미끄러져가지고. 네. 여기 분들은 차를 다 안 끌고 나오시고 외지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잠시만 세워놔도 마냥 헛도는 바퀴. 비상근무 경찰관 역시 종일 도로에서 차량을 밀고 끌었습니다. 촬영 때문에 멈춘 취재진 차량도 주변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고속도로에서는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낭떠러지로 추락한 차량도 있었습니다. 차량 10여 대 40명 넘게 눈길에 고립됐다가 긴급 제설이 이뤄진 뒤에야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해마다 큰 눈이 내리는 강원 동해안 지역. 하지만 관광객 몰리는 휴일에 쏟아진 수십 센티미터 폭설에 사고는 속출했고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서울 동남권과 동부권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서울시는 어제 오후 6시부터 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노숙인 밀집 지역에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이틀 이상 이어지거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UAE 국빈 방문 이틀째 한 UAE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 UAE는 한국에 대한 37조 원 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원전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박석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UAE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아부다비 대통령궁을 찾았습니다. 한국과 UAE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켜 나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담, UAE는 한국에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 규모의 통큰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AE와 개별 국가 사이 이뤄진 투자 약속 가운데 최대 금액입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سيدي من خلال العمل المشترك بيننا نجحنا في تطوير أحد أكثر مشاريع الطاقة النووية السلمية تقدما في العالم. 이러한 결정에 따라 UAE 국부펀드 등의 투자 금액이 한국의 원전과 방산, 수소, 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에 고루 투입될 전망입니다. 두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체결된 양국 사이 양해각서 13건도 투자의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제3국 공동진출, 아부다비 2위 국부펀드와 우리산업은행의 공동협력, 석유 관련 한 UAE 국제공동 비축 사업 등을 약속했습니다.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가칭 한 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투자 정보 공유와 파트너십 체결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대규모 투자 유치가 경제 중심 정상 외교의 실질적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고 양국 정상 구두 발언만이 담보인 만큼 좌초 없이 끝까지 이행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에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UAE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군 아크 부대를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크 부대를 방문해서
병사들에게 이곳에서의 활약은 대한민국 국방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고 그만큼 적의 도발 의지를 꺾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크 부대 방문 중 김건희 여사는 생활관에서 여군들과 별도의 환담 시간을 갖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심이 없었다면 어려운 사막의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다며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학계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가 오늘 4박 5일 일정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막을 올립니다. 3년 만에 1월 대면 행사로 열리는 올해 포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정상 52명을 포함해 정재계 학계 인사 2,7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올해 53회째인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입니다. 한국인 2명 등 72명이 탑승한 네팔 여객기 추락 사고로 지금까지 6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중 한국인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팔 민간 항공국은 여객기 추락 사고로 탑승객 72명 중 6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민간 항공국은 추락한 여객기 탑승객 중에는 유시성을 가진 2명의 한국 국적 남성이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팔 민간 항공국은 이들 한국인 2명의 영문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이 확인된 68명 중에 이들 한국인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의 수색 작업은 오늘 재개될 예정입니다. 추락한 여객기에는 한국인 2명 등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 등 모두 7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 중 외국인은 15명입니다. 한국인 2명과 인도인 5명, 러시아인 4명, 그리고 호주와 프랑스, 아일랜드, 아르헨티나인이 각각 1명씩입니다. 추락한 여객기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출발한 네팔 예티 항공 소속 ATR-72 여객기로 히말라야 휴양도시 포카라의 공항 인근 강 부근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네팔 당국은 구조 헬기를 추락 현장으로 투입했으며 수백 명의 구조대원이 산비탈 추락 지점을 수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외 도피를 이어오다 태국에서 붙잡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내일 아침이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검찰은 귀국 비행편에 김 전 회장이 탑승하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인데요. 2주간 변호인 외엔 접견을 금지할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태국 현지에서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콕 시내에 있는 외국인 수용소. 반년 넘는 도피 생활 끝에 검거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곳에 붙잡혀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봤지만 접견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Today we cannot meet anybody. 인권단체는 방콕 수용소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합니다. 100명 넘는 수용자들이 좁은 방에 함께 머무는 데다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부족해 고충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 역시 수용소 환경을 경험한 뒤 귀국을 결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 전 회장의 귀국이 확정되자 검찰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의 수사관들을 보내 호송에 대비하고 있는데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체포영장을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2주 동안은 변호인 외엔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할 거란 이야기도 들립니다. 심지어 한국 돌아오셔도 뭐 한 2주간은 아예 접견을 금지시켜 놓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그동안 불거진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도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재경총괄 본부장이 함께 귀국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룹 내 수상한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려면 필요한 인물이지만 이번에는 함께 수사할 수 없습니다. 또 쌍방울 자금이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검찰과 달리 김 전 회장은 지인들에게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모른다고 발언해온 점 역시 걸림돌입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온 김 전 회장이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가 이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로 언론 플레이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금 장소나 귀국 항공편 등 송환 과정에 대한 기사들이 검찰발로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기사가 반복적으로 나오도록 유도해 사실처럼 인식시키려는 게 검찰의 노림수라며 사냥개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노력이 가상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에서 해임된 뒤에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2의 진박 간별사가 당을 쥐락펴락한다며 2016년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SNS 글에서 어렵게 세운 정권인데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느냐며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이 친박과 비박의 논란 속에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상황을 언급한 겁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돕고 있는 장 의원은 SNS에 자신은 제2의 진박 간별사가 될 생각이 결코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든 없든지 간에 꼭 내가 당대표가 돼서 스타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당내에선 친윤계와 비주류 사이의 갈등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모두가 친윤이라며 대통령을 공격하면 바로 제재하겠다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가시돋친 설전을 바라보는 당권 주자들의 시선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장 의원과 이른바 김장 연대로 뭉친 김기현 의원은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지만 우회적으로 나 전 의원을 견제했습니다. 장이 잘나서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장이 정치하라고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장이 다음에 더 출세하는 디딤판 만들라고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반면 나 전 의원 출마가 경쟁 구도상 나쁠 게 없는 안철수 의원은 특정인을 향한 백태클이 난무한다며 나 전 의원을 두둔했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어떤 진박 간별사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행태가 이번 선거에 다시 또 재현되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당내 갈등에서 친윤 대 비윤 구도가 점차 선명해지는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언급도 불을 댕겼습니다. 당내 모두가 계파 없는 친윤이라면서 친윤 반윤이란 단어도 쓰지 말자고 했지만 전당대회를 대통령 공격하고 당에 흠집 내려는 기회로 삼으려면 즉각 제재하겠다는 경고가 문제가 됐습니다. 대표적 비윤계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제재한다고 협박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날을 세웠고,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도 과거 정진석 위원장의 친윤 발언을 거론하며 반발하는 등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 셈이 된 겁니다.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당 지도부 의지가 무색하게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는 계파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지난해 YTN이 성산대교 보수가 끝나자마자 다리에 균열이 갔다는 사실을 보도하자 서울시는 합동조사단까지 꾸려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안전하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조사단에 참여한 전문가를 접촉해보니 확인한 구간은 일부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던 거로 파악됐는데요. 서울시의 확대 해석 발표 여부가 의심됩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보강공사에 들어간 서울 성산대교. 오히려 공사를 마친 구간 바닥판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해 3월 YT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합동조사단을 꾸려 석 달간 정밀 점검에 나섰는데 당시 내린 결론은 안전하다였습니다. 균열이라고 하니까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서는 거의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서울시가 합동조사와는 별개로 추진한 감사 결과 보고서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정반대 해석이 담겼습니다. 감사에서 확인된 성산대교 보수공사 실태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수준입니다. 먼저 보수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측량도 해보지 않고 바닥판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최대 10cm까지 아귀가 맞지 않아 튀어나온 부분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닥판에 들어가는 철근도 측정한 14지점 가운데 9개 지점에서 설계도와 달리 성글거나 빽빽하게 배치됐습니다. 또 공사를 마치기 전부터 균열이 900개 넘게 발견돼 시공사 측이 몰래 임의 보수를 진행했고 7개월이 지나 이뤄진 조사에서도 균열은 여전히 510개 포착됐습니다. 보수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균열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 모두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엉망이었다는 게 감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시공사와 감리사, 서울시에선 공사 발주부처와 감독부처가 모조리 징계를 받았고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전문가도 감사보고서 내용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도 임시작업대가 있었던 구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분명히 단서를 달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작 균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는데도 서울시가 성산대교 전체 구간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해 발표한 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감사위원회 지적을 토대로 오는 3월 교량을 전수 재조사하기 위해 이렇게 임시작업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심해도 된다던 5개월 전 발표 내용이 무색해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근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죠. 금융당국도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상황인데요. 예금 대출 금리를 둘러싼 혼란이 커진 데에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를 주기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은행연합회 웹사이트를 통한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로 지난해 8월 지켜졌습니다. 대출 금리가 좀 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보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은행들의 예금 금리 인상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예금 금리가 오를수록 은행의 조달 비용이 커져 대출 금리도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자금이 은행으로 쏠리는 부작용까지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이번엔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건전성과 유동성이 양호한 금융지주 계열 금융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대금리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정치권까지 나서 다시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국이 금융시장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관된 방향성마저 상실한 지나친 시장 개입이 예대금리 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대출금리 역시 낮춰주는 이러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켜야 되고 이렇게 대출금리 낮춰주게 되면은 일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런 대출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제대로 통제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과도한 시장 개입보단 투명한 금리 산정 체계를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5대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이 모두 1억 원을 넘어선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받은 주요 시중은행 총급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직원 평균 총급여는 사상 처음으로 모두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KB국민은행이 1억 1,07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신한과 하나, 우리, 농협이 이었습니다. 직원 상위 10%의 평균 연봉은 KB국민은행 1억 9,784만 원 등 2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 금융권과 대부업권의 대출 중단 흐름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이 저신용층 대상의 긴급 소액 대출 출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 이 금융권 업체 10여 곳은 토스와 카카오페이 같은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출 신청을 막아둔 상태인데요.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권도 조달금리 급등으로 이익이 남지 않는다며 새해 들어선 대출 취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입니다. 일단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의 긴급 생계비를 즉시 대출해주는 긴급 소액 대출 상품을 오는 3월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목동 신시가지 단지가 무더기로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조치에 힘입은 건데요.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14개 단지 2만 6천여 가구에 이르는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985년에서 88년 사이에 입주해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로 번번이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목동 3단지 등 7개 단지가 안전진단 절차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1단지 등 5개 단지는 조건부 재건축 결과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더라도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이 단지들 또한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써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최고 35층으로 재건축을 해 현재의 2배인 5만 3천여 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이른바 갭 투자는 불가하고 실수요자만 접근할 수 있다 보니 매수세가 금방 달라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본과 동시에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하니까 갭 투자가 안 되잖아요. 갭 투자가. 토지 거래가 풀려면 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는 아파트는 서울에서만 389개 단지 30만여 가구에 달합니다. 특히 노후 아파트가 몰려있는 상계동과 창동 등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절차를 대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 사업의 최종 걸림돌인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지별로 여건이 다른 데다 가구당 최고 수억 원까지 이르는 초과이익 환수 부담으로 재건축 추진단지가 급격히 늘진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 고속도로 축성령 터널 앞 포천 방향 도로에서 차량 4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심정지 환자였던 40대 여성은 치료 도중에 숨졌습니다. 또 28명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구급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65대와 대원 157명을 동원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이번 40여 대 연쇄 추돌 사고, 정확한 조사는 더 해봐야겠지만 유력한 원인으로 블랙아이스가 꼽힙니다. 쉽게 말해 도로에 얇은 살얼음이 생기는 현상인데요. 눈 쌓인 도로보다 훨씬 더 위험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4년 전 새벽 경북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도 이번과 비슷한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40대가 넘는 차들이 뒤엉켰고 시뻘건 불길까지 번졌습니다. 도로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7명이 목숨을 잃었고 3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브레이크를 살 밟으니까 내 차도 막 그때부터 브레이크도 필요 없는 거라고. 지 맘대로 막 쑥으로 보고 막 튀어나오고. 그렇지. 나와서 보니까 전부 얼음이라 이거. 전신 다 얼음. 원인으로 지목된 건 블랙 아이스였습니다. 이 도로 위에 얇게 살얼음이 생기는 건데 아스팔트와 같은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12월과 1월에 주로 되풀이되는데 블랙아이스 추정 사고는 매년 10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무서운 건 일단 사고가 났다 하면 눈 쌓인 도로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결과 숨진 사람은 3.7배, 치사율은 2배나 더 높았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더라도 제설 눈 밑에 있는 얼음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눈만 치웠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오전에 약간의 수분이 녹으면서 또 밤이 되면서 얼었기 때문에 그 위험은 계속 사리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그늘진 곳에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터널 입구나 다리, 산간도로 등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기 포천시 어하터널 포천 방향 출구 앞에서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 등 모두 12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A씨 등 일가족 4명과 다른 운전자 1명이 허리와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구간 도로 통행이 1시간 가까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가 얼어서 뒤따르던 차들이 앞선 사고를 보고도 멈추지 못해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포천에서는 어제 오후에도 눈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미 한 차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시에 제설 작업을 요청했던 거로 확인됐는데요. 현장 구조 책임자의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차량은 47대가 연속해서 미끄러져서 추돌된 연체 추돌 사고입니다. 사고 난 게 47대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47대에 대한 검색을 3차에 거쳐서 인명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포천에는 제설 작업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사고가 미리 사전에 다른 구역에 교통사고가 나왔고 포천시에다가 제가 제설 작업을 해달라고 사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까 오후에 사고 난 게 있어가지고 다른 곳에서 일반 국도 그래서 제설 작업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0시쯤 경북 상주시 청주 영덕고속도로 내서 3터널 앞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장 앞서가던 6.5톤 화물차 운전사가 크게 다쳐 119 구조대가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차선 1개가 3시간 가까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요금소 앞에서 관광버스와 화물차, 승용차 등이 잇따라 부딪히며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 기사가 숨졌고 18톤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서울 방향 5개 차선 가운데 4개 차선 통행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2명 등 72명이 탑승한 네팔 여객기 추락 사고로 지금까지 6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중에 한국인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팔 민간 항공국은 여객기 추락 사고로 탑승객 72명 중 6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민간 항공국은 추락한 여객기 탑승객 중에는 유시성을 가진 2명의 한국 국적 남성이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팔 민간 항공국은 이들 한국인 2명의 영문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이 확인된 68명 중에 이들 한국인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본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네팔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을 급파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국민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포카라에 있는 영사협력원은 현장에 급파를 했고요. 그리고 대사관에서는 저희가 대책반을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와도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현재 그 상황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추락한 여객기에는 한국인 2명 등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 등 모두 7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 중 외국인은 15명입니다. 한국인 2명과 인도인 5명, 러시아인 4명, 그리고 호주와 프랑스, 아일랜드, 아르헨티나인이 각각 1명씩입니다. 추락한 여객기는 현지 시간 어제 오전 10시 반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출발한 네팔 예티항공 소속 ATR-72 여객기로 히말라야 휴양도시 포카라의 공항 인근 강 부근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네팔 당국은 구조 헬기를 추락 현장으로 투입했으며 수백 명의 구조대원이 산비탈 추락 지점을 수색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뒤 UAE에서 한국에 37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UAE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대통령궁에서 1시간 반 동안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UAE는 한국에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가량 투자를 결정했는데 모하메드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공식 환영식은 국빈 방문에 걸맞게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을 위해 아부다비 대통령궁으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말과 낙타를 타고 도열한 병사들의 호위에 이어 UAE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맞이합니다. 국가 원수를 예우하는 21발의 예포가 터지고 공군 고개 비행단의 에어쇼가 하늘에 빨강 파랑 구름을 수놓습니다. 의장대 사열도 이어졌습니다. 국빈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대통령궁 앞 거리 곳곳에는 태극기가 내걸렸고 밤에는 대통령궁의 태극 문양을 형상화한 조명이 빛을 발했습니다. UAE 현지 언론에서도 성대한 환영식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회담과 국빈 오찬을 마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아크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혹시 사망 여우 맞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별걸 다. 아니, 난 주로 동물 좋아하니까.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이자 우리 국방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대통령실은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의미라면서 한국과 UAE 간의 군사 협력과 교류도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 비서거 논란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아닌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기간 불거진 이른바 비속어 논란.
시켜주세요.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같은 발언을 놓고 MBC는 윤 대통령이 비속어와 함께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자막을 넣어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발음한 거라면서 MBC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외교부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절차를 밟았지만 MBC가 윤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거나 편집하지 않았다고 맞서면서 조정이 불발됐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이번엔 법원에 박진 장관 이름으로 MBC 박성재 대표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부가 나선 모양새인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정정보도 청구는 피해를 입은 사람, 즉 당사자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외교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되는 보도가 외교부의 소관 업무에 관련돼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일으킨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같이 소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MBC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국내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경제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모이는 한 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할 전망인데요. 포럼 이후에는 동행한 경제사절단 경제인들과 함께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가 오늘 4박 5일 일정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막을 올립니다. 3년 만에 1월 대면 행사로 열리는 올해 포럼에는 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정상 52명을 포함해서 정재계 학계 인사 2,700여 명이 참석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양국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하고 법무부와 감사원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오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기관 업무 보고도 예정돼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 전 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질 거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결정합니다. 위원회 제적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길가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60대 남성이 주변을 지나던 여학생의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간호사를 꿈꾸는 이 학생은 사고 당일 학교 축제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흰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비틀거리며 걷더니 그대로 도로 위에 쓰러집니다. 몇몇 시민들이 남성을 그냥 지나치는 사이 길거리를 지나던 학생 4명이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이리저리 상태를 살피더니 한 학생이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하고 남성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길거리에 쓰러진 남성은 인근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백천규 씨. 평소 신부전을 알아오던 천 씨는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이 발생해 이곳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덕에 천 씨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 네, 만약에 그때 그걸 하지 않았으면 아마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 씨를 살린 건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4명. 학교에서 축제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던 중에 쓰러져 있던 천 씨를 발견하고 자신도 모르게 달려갔습니다. 누워있는 자세도 이상했고 약간 발작 같은 걸 일으키는 게 보여서 일단 저희가 먼저 다가가 봤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겨보니까 이제 입술도 파라셨고 약간의 거품도 물고 계셨어서 천 씨에게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학생은
간호사를 꿈꾸며 보건 의료 동아리에서 활동해온 김혜민 양. 사고 당일 김 양은 학교 축제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을 알려주는 부스를 운영했는데 때마침 쓰러진 천 씨를 발견한 겁니다. 심정지라고 예상을 했고 애들이 뒤에서 이제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복돋아줘가지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몇 분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제 힘 얻고 같이 심폐소생술하고. 같은 상황이 또 생겨도 망설임 없이 환자를 구할 거라는 학생들.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은 한겨울 추위 속에도 빛났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꿈의 소재로 불리는 티타늄은 항공 우주산업과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핵심 광물이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대규모 티타늄 광맥이 확인돼 광산 개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태백과 삼척, 경북 봉화에 걸쳐 있는 면산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 동안 이 일대를 탐사한 결과 대규모 티타늄 광맥이 발견됐습니다. 예상 자원량은 8,500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광산개발 전문기업과 함께 정확한 티타늄 매장량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곳에서 시추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3, 4년 동안 시추 작업을 벌이면 광산 개발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철보다 가벼우면서 강도는 높아 꿈의 소재로 불리는 티타늄은 항공기와 로켓,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원재료로 쓰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 해 수입 규모는 1조 원에 이릅니다. 티타늄 광산이 개발되면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1980년대 정부의 석탄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폐광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폐광 지역들도 티타늄 광산 개발이 지역 회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통 광산 개발을 하려고 하면 최소 시추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 태백시는 2024년에 폐광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광부들이 떠나지 말라고 2025년에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속도감을 좀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티타늄 광산 개발에 대비해 올해부터 30억 원을 들여 탐사와 재련 기술 등에 대한 연구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여자 배구 2위 흥국생명이 김연경과 옐레나의 활약에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의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승점 3점을 더한 흥국생명은 선두 현대건설 추격에 힘을 내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사령탑 없이 시즌을 치르고 있는 흥국생명과 페퍼저축은행. 3세트 숨막히는 접전 상황에서 김연경은 연속 득점으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단언컨대 2023년 들어서 가장 재미있는 세트 아니었을까요? 흥국생명은 52점을 압착한 김연경과 옐레나. 안정된 수비를 보여준 김혜란의 활약에 힘겨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음을 많이 추스리자고 얘기했고 또 어린 선수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좀 잘 하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은 매 세트 20점 넘게 득점하며 분전했지만 20패를 기록했습니다. 남자부 현대캐피탈은 라이벌 삼성화재를 꺾고 시즌 전적 4승 무패를 달렸습니다. 팬 3천여 명이 모인 남자농구 올스타전에서는 팀 이대성이 팀 허웅을 제압했습니다. MVP는 KT의 하윤기가 뽑혔고 경기장까지 찾아와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덩크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점 슛 콘테스트는 올스타 투표 1위 허웅이 우승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2년 만에 호주 오픈에 출전하는 멜버른의 왕 조코비치가 통산 10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한국 테니스 새 역사를 쓴 권순우도 오늘 개막일 1회전 선전이 기대됩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서봉국 기자입니다. Well, but why not? Because he already saw like 9 trophies from here. So who's going to be bigger favorite than him?
and I think he's also got a point to prove after what happened last year. So I think yes, he's the number one favorite by far. 지난해 백신 미접종으로 호주에서 추방돼 4연패가 좌절됐지만 방역 완화 덕분에 극적으로 돌아온 조코비치. 변함없는 기량으로 호주 오픈 전초전격인 애들레이드 1차 대회 정상에 오르며 테니스계의 관심은 온통 통산 10번째 우승에 쏠립니다. 메이저 챔피언 횟수에서도 숙명의 라이벌 나달을 단 1승 차로 추격 중인 만큼 우승 트로피를 안을 경우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햄스트링 부상이 변수지만 자신감은 충분합니다. I want to be the best. I want to win the biggest tournaments in the world, and there's no secret about it. It doesn't get bigger than this. 애들레이드 2차 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통산 2승을 달성한 권순우도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포핸드와 서브에서 절정에 달한 데다 한 번 이겨본 123위 유뱅크스가 1회전 상대여서 대진운도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1회전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또 경기도 많이 했고 물론 뭐 체력적으로 부담도 있지만 저는 아직 젊고 다시 회복하면 또 월요일 경기 잘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코비치의 대항마로 나달이 꼽히는 가운데 세계 1위 알카라스는 부상으로 불참합니다. 1회전만 뛰어도 우리 돈 8천만 원을 받을 만큼 이번 호주 오픈은 역대 최고 규모 상금이 책정됐습니다. 부상 변수가 있긴 하지만 조코비치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텃밭인 이곳 멜버른의 10번째 왕관 그리고 22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향한 2주간의 여정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멜버른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무척 포근했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한 주는 다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눈구름 뒤로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7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고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무척 춥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다시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현재 파주는 영하 7도, 대전 영하 3.5도, 대구는 영하 2.1도로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낮습니다. 낮에도 서울은 영하 1도 등 중부지방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 2도, 대구는 4도 등으로 5도를 밑돌면서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두꺼운 외투와 보온용품 챙겨주시고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강원 산간에는 6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눈발이 많이 약해졌지만 오늘 오전까지 1cm 안팎의 눈이 더 이어지겠고요. 울릉도 녹도에는 현재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최고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륙은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출근길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목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에,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